자, 들어가겠습니다. 571페이지 가세요. 관리 영역에 따른 부동산 관리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자산 관리. 제가 이제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공인중개사를 강의하는데 간평하고 관리 또 잘하려고 지금 제가 매경의 그 자산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이제 강의를 지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따신 분도 많이 또 듣고 계시는데 이 자산관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또 그 중요합니다. AM이에요. 이 AM이라는 자체가 어셋 매니지먼트예요. 적극적 관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산을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많은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자나 기업의 재산을 극대화시킵니다.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이다 박스 쳐보세요.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적극적이다. 그래서 얘는 이 자산 관리의 영역이 중요합니다. 그 파란 색깔이. 자, 포트폴리오를 해줘야죠. 분산 투자를 해주고 재투자 개발 여부, 그 다음에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은 싸게, 매각은 비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자금 관리도 자산 관리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내적 리모델링. 자, 요게 나왔었는데요.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기술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의사 결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자산이에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입니다. 위에 가시면 이제 부동산 관리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입니다. 부동산 관리는 그냥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자, 이거는 그 부동산 자체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물마다 관리실이 있고 관리소장이 있겠죠. 그죠? 관리소장은 얘 자산을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자체 부동산 자체입니다. 그래서 임대차에 대해서 임대료를 수납하거나 이런 관리. 그래서 부동산 관리는 그냥 재산, 건물 임대차 관리, 임대 및 수지 관리예요. 그래서 그냥 수익 목표 수립, 자본적 수익적 지출 계획 수립, 연간 예상 수입, 임대차 유치 및 유지, 비용 통제. 근데 여기 쫙 보시더라도 부동산 관리는 파란 색깔이 쳐 있지 않는 게 시험 문제는 자산과 시설을 자꾸 반대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자체는 이 부동산 관리가 외주를 줍니다. 가장 소극적이에요. 시설 관리는 규모가 작고요. FM이라고 하고 가장 소극적 관리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시설이 운영하고 유지하는 밑에 부동산 설비의 운전과 보수, 위생, 에너지 관리, 방법 밤제, 시설 관리가 여기 들어가요. 그죠? 꼭 염리 체크하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와 얘를 바꿔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기출 문제를 보시면 기출 파헤치기를 한번 보세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게 4번이거든요. 좀 전에 오피스에 대한 대내적인 리모델링의 투자 의사 결정입니다. 요거는 시설 관리가 아니라 자산 관리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텔을 투자했을 때, 리모델링 했을 때 수익이 창출되는지 의사 결정을 해주는 건 자산 관리 들어갑니다.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주체에 따른 부동산 관리에도 별표를 한 여긴 2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관리 주체에 따른 분류. 자, 이거는 자주 출제되는데요. 관리 주체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먼저 나온 게 자가관리입니다. 자가관리는 지가 직접 하고 위탁은 맡기는 거죠. 그래서 자가관리는 부동산이 소유자가 그냥 단독으로 약간의 관리요원을 고용해서 직접 관리합니다. 가장 오래된 방식이죠. 규모가 작거나 소규모에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험 문제는 이제 자가와 위탁을 반대로 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진보된 건 위탁 관리인데 혼합 관리는 가장 진보된 거 하면 안 돼요. 얘는 과도기에 채택됩니다. 왜냐하면 자, 혼합 관리는 내가 일부 맡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과도기 채택돼요. 그래서 순서는 자가, 혼합, 위탁으로 가야 되고요. 시험 문제는 자가와 위탁을 바꿔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가관리의 장단점과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비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장점에 가시면 자, 뭐가
위탁관리와 반대되면 자, 장점에 찍어 드릴게요. 니은하고 디귿번에 별표를 쳐놔보세요. 자, 자기가 하니까 기밀이나 보안 유지 강점이 있고 관리요원의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강하죠. 그죠? 그러면 넘기시면 574페이지로 가시면 574페이지의 단점을 보시면 기억하고 니은. 자, 맡기니까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가 안 되죠.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회사 관리요원들이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결여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출제원은 자가와 위탁을 바꿔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572페이지 자가관리의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력 강화는 장점이고 단점이 갑니다. 단점이 가시면 자가관리는 디귿번 잘 나와요. 관리 업무의 타성화, 매너리즘에 대한 우려가 있죠. 자기가 그 일을 해석하니까 타성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넘기시면 위탁관리의 장점이 있겠죠. 574페이지 가시면 장점에 가시면 어때요? 장점에 니은해 보시면 자가관리의 단점인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죠. 그럼 바로 여러분들 오른쪽에 기출 파헤치기에 틀린 거 2번을 한번 보시면 직접 자치관리는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 절약 효과가 있다는 건 자, 타성화를 방지한다는 것은 자치 자가관리예요, 위탁관리예요. 위탁관리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자가 위탁을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573페이지로 가시면 뭐 자가관리는 이제 단점은 기업의 위탁관리에 비해서 관리의 전문성이 또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자, 혼합관리는 뭐 개념에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에 이행하는 가독이라는 거 체크하셔야죠. 가독이. 그래서 일부를 위탁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해요. 그 니은에 보시면 청소나 경비는 기술적으로 맡깁니다. 근데 법이나 경제는 자기가 하죠. 그죠? 인감도장이나 금고는 자기가 관리해야 되니까. 장점은 밑에 니은에 적절한 지휘 통제력을 확보해서 관리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단점에 뭐가 잘 나오냐면 디귿번이 잘 나와요. 별표. 자, 책임 한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게 계속 출제됩니다. 여기. 그러면서 단점은 기억에 혼합관리는 이제 운영이 잘못되면 자가관리 위탁관리 두 가지 방식의 단점만 노출될 수 있죠. 근데 디귿번이 더 잘 나와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박스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아닙니다.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외주 관리는 위탁 관리는 외주죠. 자가가 자치 자영 직접이라면 얘는 간접이고요. 자, 위탁은 어떻습니까? 직접 관리하지 않고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업자나 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해요. 현대적인 의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니은에 보시면 건물이 대형화, 도시화, 고층화, 부재 소유자용은 위탁 관리를 낳게 한다 했죠. 이렇게 보시고요. 넘겨봅니다. 그러면 장점 아까 타성화 방지는 얘기했고요. 자기가 위탁을 하니까 전문적이고 합리적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에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디귿 남한테 맡기니까 부동산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뭐 단점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 보시면 자가와 위탁을 바꿔내요. 그죠? 그래서 꼭 그 두 가지 비교를 하셔야 되고 호남은 과도기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다는 그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부동산 관리자의 활동에 임차인의 선정과 임대차 계약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575페이지 맨 밑에. 자, 임차인의 선정과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차인의 선정 기준과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간혹가다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일단은 밑에 보시면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 선정입니다. 자, 주거용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서로 잘 어울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연대성이나 유대성, 유대관계를 잘 가르치자 그러죠. 잘 어울려야 되니까 유대성이에요. 그 연대성, 유대성 있죠. 그죠? 거기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넘겨보세요. 공업용은 자, 공업용 부동산부터 갈게요. 공업용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조 건물에 화학 공장을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 건물이 생산하기가 적합해야 되죠. 그래서 적합성입니다. 적합성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공업용은 아마 적합성이 두 번째 줄에 있죠. 자, 매장용 부동산은 어떠한 것 같더니 어머 교수님 왜요? 매장용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예요. 묘지가 아니라 쇼핑센터를 얘기해요. 그죠? 상업용을 얘기합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얘는 매출액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 매상고죠. 가능 매상고가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 매상고라는 거 박스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임대차 계약의 유형이라는 게 주거용, 매장용, 고급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거용 부동산은 총임대차입니다. 총. 따라해보세요. 조총. 조와 총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임대를 내요. 총임대차, 조임대차. 그래서 우리가 기본 임대료에다가 필요지 경비를 더해서 전체 임대료를 다 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기본 임대료와 부동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해서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식이죠. 근데 밑에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입니다. 공업용은 그 순임대차는 총으로 내는 게 아니라 순임돈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용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건 다 포함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공업용은 순임대차예요. 그래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합니다. 순수한 임대료만. 특히 이제 공업용은 경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전 협상에 의해서 임대료를 결정해서 추가 임대료를 이제 경비를 협상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가지가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야매로 먼저 간다면 재밌게 갈게요. 여러분이 또 강의가 또 계속 지겨워지죠. 그래서 주거용은 지읒 들어가기 때문에 조임대차 이렇게 찍으세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공업용은 공돌이의 반대는 공순이죠. 그죠?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주거용은 순입니까? 조입니까? 조죠. 지읒 들어가니까. 공돌이의 반대는 공순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암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장용이라는 것은 비율임대차인데요. 자, 비율임대차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건물을 보게 되면, 뭐, 우리가 동대문의 밀리온이나 듀타 같은 데는 전국에서 오니까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도 매출액을 많이 올리는 갑돌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건물주는 얘는 매출액은 많이 올라서 좋은데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건물에 손상이 와요. 그럼 너는 네가 매출액을 많이 올린 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건물 손상을 줬다. 그럼 너는 똑같이 내지 말고 매출액의 비율대로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임대차입니다. 자, 매장용은 비율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기본 임대료에 일정액을 받고 매상고의 일정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의 일정비를 추가 임대료로 지불해요. 근데 매상고가 총수입을 얘기합니다. 작년에도 나왔는데. 그래서 정리하면 비율임대차는 임차인의 총수입이에요. 총수입에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매상고가 총수입입니다.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 그래서 계산 방식은 확인 예제가 뭐 얘가 한 번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기본 임대료가 300만 원이죠. 그죠? 여기다가 월 매상고가 5천입니다. 자, 5천을 초과하면 1%를 추가한대요. 그 매상고가 총입료를 얘기해요. 총수입. 근데 얘가 1억을 벌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5천이죠. 5천이 벌었습니다. 5천의 1%거든요. 5천의 1%는 50만 원이 돼서 350만 원이 됩니다. 요것도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동산 보험은 뭐 한 번 나왔었는데 그냥 출제가 작고요. 578페이지로 가시면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내용 연수가 나왔긴 나왔는데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3, 4월 달에 가서 해드리고 하고요. 자, 마케팅으로 갈게요. 마케팅으로 가서 581페이지로 갑니다. 581로 갑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은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요. 한 문제 정도. 제가 이제 대학교 강의를 마케팅을 한 학기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 마케팅이라는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한 학기 동안 가르쳤을 때 그 한 학기 동안에 가르치는 표준 목차가 뭐였냐면요. 어디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페이지 583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의 전략이라는 게 있나요? 거기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옵니다. 거의 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고 거의 다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그죠? 근데 출제원들은 뭐 다 개각기 달라요. 그래서 뭐 여기서 거의 다 내는데 또 튀는 출제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전 페이지는 나왔던 것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디가 나왔었냐면요. 부동산 마케팅의 개념에 여러분 동그라미 4번을 쳐보세요. 4번을 쳐보시면 부동산 마케팅은 물적 부동산, 부동산 서비스, 그리고 부동산 증권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산 제품을 사고 파는 임대차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동산 마케팅은 활동은 종류에 따라 전략이 똑같겠어요? 다른 전략이겠어요? 다른 전략이죠. 그래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었냐면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부동산 개발 단계 중 마케팅에서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의 유형이 동일하다 해야 됩니까? 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물적 부동산을 하는지 서비스를 갖고 따지는지 부동산 증권이 배웠던 우리가 MBS, ABS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부동산 자체인지 서비스인지 증권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 맞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양가로 2번에 1번에다 별표 쳐놔보세요. 자, 마케팅은 판매자 중심에서 구매자로 갑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마케팅을 또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강의가 참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 원래 경영학에서 따온 겁니다. 경영학에서 이 경영학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이 대학교 또 경영학과에서 마케팅을 또 가리켜요. 마케팅 원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마케팅 자체가 참 재밌는 게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갑니다. 들어보시면요. 자, 공급자 마케팅에서 소비자로 간다는 마케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 수요자나 소비자로 가야 된다는 건 자, 우리가 이 필요성이 공급자 위주의 수요자로 가요. 근데 이걸 암기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부동산이 됐든 일반자가 됐든 옛날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엔 이 칠판 주기를 직접 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기계로 찍지 못하니까 이 물량이 제한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케팅에 대한 키는 공급자가 주도를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이 칠판 주기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소비자 위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로 간다는 걸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도 이 경영학에서 따왔기 때문에 마케팅이 똑같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개발해서 아파트 이걸 판매했을 때 처음에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아파트 물량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죠? 그럼 공급자 위주로 갔던 거죠. 근데 이제 경쟁자가 많이 생기고 많은 양이 나오다 보니까 소비자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자, 입을 여세요. 누구에서 누구로 갑니까? 공급자에서 소비자 나왔었어요. 바뀌어서. 그래서 판매자에서 구매자입니다.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마케팅에는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 이따가 오른쪽에 제가 기출문제의 기출지문 점검하기를 풀 텐데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은 거시적은 자연이나 인문적, 경제기술, 제도, 행정, 사회문화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즘 저도 건설회사에 있었지만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쾌적성이 중요합니까? 이 자연적 환경을 많이 생각을 해요. 이 거시적 환경이라는 것은 환경입니다. 환경. 거시적 환경은 이제 자연적과 인문적 이런 것들은 통제가 약간 불가능해요. 근데 밑에 미시적 환경이라는 것은 기업의 목표 시장에 대한 적응 능력에 열을 주기 때문에 이 경쟁업자가 나왔었어요. 경쟁업자도 우리가 부동산을 판매하려면 네미안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 포스코도 있고 자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경쟁자도 마케팅에 참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쟁업자, 공급자도 미시적 환경이 들어간다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공중, 정부, 유통구조, 개별 경제주체 간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OX 안 넣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가시면 여러분들 기출지문 점검하기가 있어요.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경쟁하며 판매하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경쟁사를 마케팅 참여를 볼 수 없다라는 건 틀리죠. 그래서
경쟁하여 판매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때요? 항상 부동산 아파트도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죠? 이기 때문에 이 경쟁사도 마케팅 참여로 볼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 공급업자도 경쟁업자도 미시적 환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별 이변이 없다면 거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위에 보시면 마케팅 전략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 나중에 기출 문제도 달아볼 거고요. 다음에 이제 제 프린트도 다음 주에 이제 풀 건데요. 마케팅 전략의 3차원 전략을 위주로 가세요. 그래서 갑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의 세 가지 전략입니다. 차원에.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무슨 마케팅이 먼저 나왔냐면 시장 점유 마케팅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위주입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시장을 세분화해서 점유해서 그 자체의 마케팅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자, 이건 두 가지입니다. STP 전략과 포피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자, STP는 이제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사용이 되고요. 자, 포피 믹스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사용이 되는데요. 자, STP가 순서입니다. 그래서 STP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염리 제가 개발 파트에서 세분화와 차별화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세분화시키고 상품은 차별화시킨다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나와요. 세분화 차별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에 가시면 자, 얘는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에다 박스 쳐보세요. 공급자의 전략이고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합니다. 시장을 점유 밑줄. 그러니까 시장을 점유니까 당연히 시장 점유 마케팅이죠. STP와 포피믹스가 있는데 먼저 STP부터 갈게요. 자, S라는 건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시장 세분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세분화라는 건 사람을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건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눠요. 그래서 제가 건설회사 다녔을 때 아파트를 판매할 때요. 그 해에 대형 평수가 잘 나갈 수 있고 소형 평수가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고소득층이 있고 중상층이 있고 저소득층이 있다. 그러면 타겟을 해야 돼요. 나눠서.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중상층들이 아파트를 많이 또 구입을 하더라. 그럼 중상층을 찍습니다. 그 선점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타겟이에요. 표적시장. 그래서 표적시장을 선점해서 내가 마케팅할 애를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차별화해요. 포지셔닝은. 그래서 다른 경쟁사. 그래서 내가 레미안 아파트면 다른 포스코라든지 자이 경쟁사를 봐요. 그죠? 경쟁사 상품을 봅니다. 상품을 봐서 그 상품보다 더 차별화시켜서 뿅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제일 마지막에 써서 씁니다. 그럼 자, 펜을 드시면 시장 세분화 갑니다. 세그멘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세그멘테이션. 자, 이것도 세죠. 그죠? 그러니까 세니까 세분화다.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 특성에 따라서 세분한다는 단어가 있죠. 세분화 동그라미.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건 상품을 나눕니까? 사람을 나눕니까? 사람을 나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저자가 중요 표시 보세요.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고 차별화는 공급 상품의 특성에 따라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재밌게 사람은 차별화시켜야 돼요. 세분화시켜야 돼요. 상품은 차별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분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해서 다시 말해 고객 행동 특성 변수들이나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화 시장으로 나누는 것은 시장 세분화를 찍으셔야 됩니다. 자, 표적 시장입니다. 타겟이에요. 타겟은요. 자, 아까 여러분들 제가
시장 세분화는 세분화하고라는 게 중요했었죠.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보시면은 표적 시장은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세분화된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세분화된이라는 건 뭐냐면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표적 시장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분화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분화되는 것은 세분화한 다음의 과정이죠. 그래서 수요자나 집단에서 경쟁 상황에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이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냅니다. 아까 중상층을 찾아내는 전략이 표적시장이에요. 타겟. 그래서 이 판매자 어떠한 수요자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을 판매할 것인지 결정해서 이 대상이 되는 수요자 집단을 표적시장이라고 하고, 차별화는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동일한 표적시장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얘는 동일한 표적시장을,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표적시장 다음에라는 것이 내포된 거예요. 그죠? 차별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양한 공급 경쟁 사이에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다 위치시키는지를 상품을 특화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자, 상품을 나누는 건 세분화입니까? 차별합니까? 차별화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포피믹스입니다. 자, 포피믹스는 제품, 프로덕트, 프라이스, 가격, 그다음에 유통근로, 프레이스, 그다음에 프로모션이 이 네 가지가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는데 밑에 프로덕이라는 게 제품 전략이에요. 제품 전략. 그래서 프로덕은 제품을 차별화시킵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 단지 내에 친환경적인 시계천을 설치해 준다든지, 우리 아파트가 레미 아니면 자이보다 차별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지 공간을 확대하든지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 반영한 평면 설계, 보안 설비 디지털, 주차장의 지화 등의 제품 전략. 넘기지 마시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 홍보, 프로모션을 찍으시면 안 돼요. 제품을 찍으셔야 됩니다.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자, 프라이스는 가격이죠. 그래서 이제 수요자의 자금 동원 능력과 금융관계를 연계해서 그 밑에 A와 B를 엮어보세요. 고가인지 저가인지를 따져봐요. 자, 고가가 우리가 보통 이 경영학 마케팅에서 스키밍 전략이라고 합니다. 비싸게 받아요, 처음에는. 우수한 고객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가 정책을 쓴다. 상품의 브랜드가 높고,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건 고가입니다. 제가 수요 탄력성에서 비탄력적은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요. 그러면 제가 비탄력적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비탄력적 나오면 고가 찍으려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비단은 고가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비단은 고가다, 비탄력적은 고가입니다. 탄력이 저가죠, 그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저가는 가격을 낮게 잡아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박리담회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적 가점에서 이걸 확대합니다. 브랜드 가치가 낮고 탄력성이 클 때는 저가로 갑니다. 특히 분양 침체기에는 저가로 간다는 게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시가는, 지금 시가가, 이 시가라는 것은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이에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분양가가 1,000만 원이다. 나도 1,000만 원에 팔아야 돼. 똑같이. 그래서 시장 평균 가격에서 각 기업이 경쟁업자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똑같이 받는 거고요. 단일 가격은 무조건 단위 면적당 가격을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하고요. 신축은 여러분이 왜 옵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옵션에 따라 자재 시공 설비가 다 틀려요. 그죠? 그다음에 개별적 지역적으로 다 특성이 다른 것은 신축 가격입니다. 신축 가격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 지역 개별적으로 다 틀리다는 거. 자, 유통 경로는 플레이스입니다. 플레이스가 원래는 장소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밑에 B에 가시면 가장 먼저 부동산은 입지가 중요합니다. 지역 선정, 토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통경로에 들어가는데,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게 경영학에서 따왔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유통경로라는 게 있어요.
이 경영학, 제가 이제 또 경영 쪽에 이제 유통관리사도 강의를 하는데, 자, 이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가 있어요. 유통경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유통경로가 안 돼 있지만, 자, 여러분들, 내가 직접 분양합니까? 대행사에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있고, 중개사 사무실 가서 분양해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활용하는 게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유통경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유통경로는 직접 어떻게 됩니까? 밑에 가시면 간접 유통경로의 전략은 중개업자나 분양대행사한테 중간상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유통경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문제 분양대행사를 이용한다 낼 거예요. 자, 분양대행사를 이용하는 것도 플레이스에 들어가죠. 프라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전략은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밑에 가시면 예상 고객이 될 수 있는 수요자한테 매체를 동원해서 매체라는 게 광고예요. 광고. 구매 욕구를 증시시킵니다. 상품 구매를 유인하거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모션이라는 판촉을 해야 되는 게, 자, 우리 부동산은 물건을 갖고 가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광고나 홍보, 경품이라는 거 밑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경품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자, 경품이 뭐가 나왔었냐면, 자,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면은 왜 경품 같은 거 제공하죠? 그건 프로모션입니다. 제품 전략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 왜 제품 프로덕은 단지 내에 친환경적인 실개천을 설치한다든지 녹지 공간을 확대한다는 것은 내가 내미한 아파트면 GS 자이건설하고 차별화시키는 게 프로덕이에요. 근데 경품 제공은 프로덕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회사와 차별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소비자가 물건을 살 수 있게끔 내가 판촉을 하는 거예요. 경품 제공. 그럼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프로덕에 들어가요? 프로모션에 들어가요? 프로모션에 들어간다는 게 바꿔서 나왔었어요.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광고, 홍보, 경품 제공은 프로모션, 판매 촉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매체를 이용하는 게 이 광고예요. 홍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 광고비를 내지 않고 이 기사에, 이 뉴스나 기사에 자극하는 게 홍보인데요. 나중에 광고에서 제가 다음 달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모션을 또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또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기출 파헤치기 가시면 틀린 거를 보시면 4번을 한번 보세요.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의 변수에 따라, 자, 밑줄 쳐보세요.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시장을 세분 시장으로 구분한 것은 시장 세분화 전략입니다. 유통 경로가 아니죠. 유통 경로는 포피믹스에 들어가고 분양 대행업자나 공인중개사를 활용하는 것이지, 이거는 시장 세분화로 고쳐놓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고객 점유입니다. 고객 점유. 자, 이제 공급자의 판매자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갑니다. 반성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수요자가 중요하구나. 고객이다. 고객 만족으로 가자.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이 고객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 박사 논문에도 입지에 대해서 이제 SSM에서 이제 이 고객들이 이 점포를 재방문한다는 걸 썼거든요. 이 소비자 위주로 많이 갑니다, 요새. 소비자. 소비자 위주가 아이다가 나와요. AIDA는 요게 중개업 법령 실무에도 나옵니다.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다 소비자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 동그라미,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소비자 심리적 협정, 소비자가 나오면 무조건 고객 점유예요. 메시지 통과 강도를 조절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 점유가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고객 점유는 소비자가 중요하고요. 아이다라는 게 있어요. 아이다가 AIDA, 요게 이제 마케팅입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기출지문 점검 볼게요. 다음 주에 제가 풀 겼지만 부동산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은 유형은 동일합니까? 유형에 따라 틀립니까? 틀리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맞히시고요. 제 AIDA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어텐션이에요. A라는 것은요,
만약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판매하려면 신문 광고나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텐션으로 주목 끌죠. 자, 인터레스트라는 건 뭐냐면 흥미를 일으켜요. 분양 대행업자가 나와서 궁금증을 제시하고 흥미를 일으키고, 욕망이라는 건, 자, 우리가 부동산이 고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욕망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셀링 포인트라고 나중에 중개업 법률이 배우실 거예요. 이 셀링 포인트가 작년에 시험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를 설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셀링 포인트라는 얘기는 이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닌 여러 특징 중 구매자한테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특징이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셀링 포인트 같은 거는 이제 중개업 법령 실무에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한테. 그럼 이제 액션이 뭐냐면 계약이에요. 그죠? 계약 단계를 유도해서 나중에 요 클로징, 계약을 유도해서 계약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제가 경영학에서는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어떻게 강의하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자, 이것도 경영학에서 보시면 IIDA가 이제 고객 점유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 그 디스플레이를 해놓잖아요. 여성 옷들을. 그죠?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잘 해놓죠. 그죠? 그럼 갑순이가 가다가 어머 이쁘다 딱 멈춥니다.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어텐션 합니까? 어텐션 하죠. 그럼 안에 있는 점원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튀어나와야 돼요? 튀어나와야죠. 그럼 그냥이요? 흥미를 일으켜요. 이렇게죠. 그래서 언니 추우니까 안 사도 되니까 들어와서 그냥 입어만 봐. 이렇게 끄집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들어가게 되면요. 먼저 고객들은 이 가격부터 봅니다. 가격도 보기 전에 디자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입혀봐요. 딱 입혀본 다음에 이걸 날립니다. 어머 언니 입어보니까 미스 코리아 같아. 그럼 이 언니 가만히 있나요? 카드를 끊어놔요. 카드 끊어야죠. 액션.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아이다 꼭 체크하시고, 마지막입니다.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관계 마케팅은 이제 제가 작년에 학회 논문을 2개 통과시켰는데, 이 마케팅에서 관계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논문을 발표하신 분들은 이 박사 과정에서 이제 학부 때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인데요. 이 관계 마케팅은 관계를 유지하는 마케팅이 뭐냐면, 이제 공급자, 소비자 반성을 해서 공급자, 소비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 소비자 간의 쌍방향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2가지예요. 그래서 공급자와 소비자 둘 다입니다. 그래서 쌍방으로 가자. 어떻게 한쪽만 일방적인 마케팅을 하겠느냐. 그래서 관계를 유지해서, 자, 일회성으로 팔아제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왜 브랜드가 삼성이 갑자기 레미안이라는 아파트에 이름 브랜드를 내세우죠. 이 브랜드가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자체는, 만약에 삼성에서 레미안에 살았는데 여러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 다른 지역 가도 레미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쌍방 간의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가장 현대적인 마케팅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진보된 거죠. 그래서 2번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나와요. 그럼 관계 마케팅이죠, 뭐. 브랜드를 내세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특히 밑에 고객 관계 CRM이라는 건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건 잘 부동산에서 안 나옵니다. 그냥 적히 끼시고요. 밑에 가시면 기출 파헤치기 틀린 거 1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이것만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1번에 가시면 소비자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소비자의 심리적 접종. 소비자라는 단어 있죠. 자, 일로 와보세요. 소비자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점유 마케팅입니까? 고객 점유입니다. 시장 점유가 아니라 고객 점유다.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10번에 넣었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작년 시험 문제였는데요. 자, 부동산 마케팅에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고객 점유입니까? 시장 점유입니까? 시장 점유예요. 이 고객 점유라고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문제 오늘 했던 거 그대로 제가 다 냅니다. 꼭 풀어보시고요. 다음 주에 해설 또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